58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교재 585페이지입니다. 수열 부분이거든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볼게요. 먼저 수열하기 전에 우리가 혈액형에 대한 거를 일단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RH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 교재를 보면서 조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혈액형은 A형, B형, AB형, O형이 있죠. 여러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A형, 나는 B형, 나는 AB형이다, 나는 O형이다. 네. 그러면 본인의 혈액형에 대한 거를 조금 들으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수혈은 뭐예요? 네. 혈액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죠. 다른 사람을 피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포커스를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면은 A형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이게 보통 이제 항체가 형성이 돼 버리면 그걸 못 받아요. 그래서 이 B는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대문자 B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라비아에서 이렇게 베타 그리고 알파, 베타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항체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이 A형에는 이 베타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A형은 A형한테 받아야 돼요. 왜냐면 항체가 다른 이제 B형에 대한 항체가 생겨 있는 여기서 피가 섞여 버리면 그 항체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피를 깨게 만들거든요. 그게 용혈 반응이라고 해요. 피를 안에 있는 적혈구 이런 것들을 깨버려서 그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수혈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수혈받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 부족, 헤모글로빈이 떨어져서 산소를 받고 싶은데 그 헤모글로빈이 어디에 있어요? 적혈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적혈구를 내가 지금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적혈구가 내 피랑 반응을 해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하면서 그 피가 깨져 버리는 거죠. 용혈 현상이 일어나 버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혈액형은 A형은 어떠냐 하면은 지금 A형의 피를 받아야 되고 B는 B형의 피를 받아야 되고 AB는 AB형, O형은 O형을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같은 혈액끼리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고 그런데 여기 항체가 어떠냐 하면은 AB형에는 지금 이런 항체가 없어요. 마이너스 되는 거 보이시죠? 알파나 베타에 대한 항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피를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O형은 어떠냐 하면은 알파, 베타에 대한 항체가 다 있어 버리니까 O형은 다 줄 수는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항원이 있죠. 원인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자기 피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다쳤을 때는 O형만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AB형은 어떠냐 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AB형이 줄 때는 이 같은 AB형한테만 줄 수 있어요. A하고 B 보이죠? 여기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나는 AB형은 다 받을 수는 있는데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내가 A형이다 그러면 A형 받을 수 있고 O형 피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B형이다. B형은 자기 같은 피 B형 받을 수 있고 O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O형이다 하면은 O형끼리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AB형이다. 그러면 나는 피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이 항체의 이쪽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제 수혈에 대한 거는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임상에서 20년 정도 있으면서 어땠냐 하면 다른 피를 받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은 혈액형을 이제 수혈했던 환자들을 수혈시켰던 그게 있었고요. 다른 피는 없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 ABO 혈액형이 있고요. 또 뭐라면 RH가 있어요. RH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도 물어봤을 거예요. RH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알아야 되냐 하면 한 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어떠냐 하면은 엄마 산모가 있어요. 산모가 있는데 쭉 다리가 있고 지금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지금
태반을 이렇게 가지고. 근데 이 엄마는 RH-예요. 엄마가. 근데 이 아기는 RH 플러스인 거예요. 이 아빠가 RH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RH가 RH-보다는 우성이에요. 그래서 이 엄마하고 아빠가 결혼을 하면 아기는 RH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RH 플러스고 엄마는 RH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날 때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탯줄을 끊을 거 아니에요. umbilical cord를 끊고 아기는 나오면서 이제 응애 응애 하면서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이 아이의 피가 엄마한테 가겠죠. 그때 이제 항체를 형성하는 게 엄마가 RH 플러스 되는 항체를 형성하면서 두 번째 아기부터는 뱃속에서 사산이 됩니다. 네, 똑같은 용혈 반응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엄마가 마이너스여도 RH 마이너스여도 두 번째 아기 살아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로감이라고 하는 로감이라고 하는 주사를 이제 72시간 안에 맞거든요. 임상에서. 그래서 이 주사를 엄마가 맞으면 이 항체를 형성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아기, 세 번째 아기, 네 번째 아기도 쭉 계속해서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RH 인자예요. 그래서 혈액형은 ABOC 혈액형이 있고 RH 혈액형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야 돼요. A형 A 플러스면 A형의 RH 플러스형이구나. AB 플러스면 AB형의 RH 플러스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Rh형이 뭐냐면 우리가 서양에서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게, 우리 국내 Rh형은 1%에 해당된대요. 그리고 서양에는 20%가 해당되고요. 네. 그래서 이 RH 혈액형끼리는 서로 이제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다치거나 이러면 서로 이제 수혈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하니까 더더욱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O 그리고 RH 인자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교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수혈은 보면 출혈이나 질병으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단백질이 소실되었을 때 보이시나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단백질은 뭐예요? 네, 성분 수혈입니다. 그래서 성분 수혈 이렇게 소실되었을 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수혈을 함으로써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 응고, 감염에 대한 저항 능력 회복, 혈관 내 세포 외액을 유지할 수 있다. 해서 세포 외액 얘기도 있었죠. 제가 아까 세포 내액, 세포 외액 이제 25% 출혈되었을 25%가 소실되었을 때 얘기하면서 우리 몸무게가 60%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세포 내액은 몸무게의 60%를 해당되고 세포 외액은 40%인데 이 세포 외액의 전반적인 다 갖고 있는 게 혈액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혈관 내에 있는 혈액. 그래서 여기 세포 외액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성인 간호학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지거든요. 그때 더 깊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본 간호학에서는 그렇게 다 다루려고 하니까 지금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성분 수혈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수혈은 전열 또는 혈액 성분을 정맥 순환으로 하는 것이다. 해서 이런 전열도 수혈이고 혈액 성분 수혈도 수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혈액형에는 네 가지 주요 그룹이 있다 해서 A형, B형, AB형, O형. 그래서 ABO식이라고 얘기했던 혈액형이 있고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 적혈구 표면의 항원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 붙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들어가는 부분에는 우리가 크로스 매칭이라고 해서 이제 그 혈액 반응 중에서 수혈 부작용 중에서 용혈 현상이 있었다 했죠. 용혈 깨지는 현상. 그런 것들을 용혈 다른 이제 부작용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로스 매칭을 해요. 그런데 이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혈장 성분. 그래서 FFP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혈장 성분. 여기 있죠. 적혈구가 없으므로 혈액형 검사와 교차 실험이 불필요하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이제 그 항원. 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혈구에는 여기가 교차 실험이 불필요하다. 혈장에는 없으니까요. 다시 돌아갈게요. 항원은 지금 여기에 적혈구 표면에 항원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FFP에는 따로 이런 교차 실험이 필요 없다. 크로스 매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항원은 혈구를 응집시키거나 고령화시키는 응집원이다. 항원 항체 반응에서 이 항원입니다. 네, 이 책에는 너무 어렵게 나와 있어 갖고요. 네. 그래서 혈장에는 적혈구 항원에 대해 형성된 항체가 없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교차 실험이 필요 없다는 거 얘기했었죠. 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표 16-12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항원, 항체. 그래서 항원은 응집원, 항체는 응집소. 이거는 적혈구 표면에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어떻게 수혈을 A형은 뭐 A형한테 받고 B형이 들어가지 않는 거, 그래서 O형피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16-10이고요. RH 인자 설명을 했었는데 태아적 아구증 뭐 해서 그 이런 현상들을 이제 엄마가 마이너스고 RH 마이너스고 아기가 RH 플러스형이었을 때 안에서 아기가 이제 사산되는 현상, 뭐 그런 것들을 태아적 아구증, 이것도 일종의 용혈 반응이겠죠. 이제 그거 설명드렸고, 거기를 요즘에는 뭐 의학이 워낙 좋아져서 로감이라는 이제 주사를 맞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이제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 하면, 이 옛날 조선 시대 때 이제 여인이 아기를 이제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칠거지약해서 소박당하는 거, 그냥 거기서 이제 쫓겨나기도 하고 아니면 미움을 받기도 하고 애를 못 놓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나중에 지금의 생각을 하면은 그 산모가 RH-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임신을 하는데 임신을 할 때마다 아기가 사산돼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엄마는 원인도 모르고. 지금 요즘에 태어났으면 로감이라는 주사를 맞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아기부터 시작해서 다 괜찮을 텐데, 근데 그때는 옛날에는 그 아기를 놓으러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밖에 이제 신고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이렇게 반대로 해놨대요. 그 이유가 아기를 놓으러 가서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불안이 있어서 신발이라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아기를 놓고 이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갈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신발을 놓았다는 것을 저희 할머니한테 들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옛날에는 홈 델리버리, 집에서 아기를 놓다 보니까 많이 죽기도 하고 아기 산모 다 위험한 경우도 있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RH-인 엄마가 첫 번째 아기를 놓다가 아기가 죽거나 아니면 뱃속에서 이미 아기가 죽거나 뭐 이런 경우가 뭐 있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부터 이제 아기를 잘 키우려고 했는데 두 번째부터는 계속 사산되었던 이유가 이런 RH-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교수님한테 듣고는, 그때 이제 이 RH 인자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그래. 첫 번째 아기가 태어나고 그 항체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로감 주사를 맞는구나. 옛날에는 24시간 맞았는데 요즘에는 72시간까지 이제 그 주사를 72시간 내에만 아기 놓고 맞으면 이 항체를 형성하지 않아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기까지도 괜찮다 하는 게 RH 이제 인자고요. 보시면 두 번째 줄 RH 인자가 있는 혈액은 RH 플러스이고 RH 인자가 없는 혈액은 RH 마이너스이다. 해서 그 인자는 아까 적혈구에 있는 항원이랑 같은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RH-형은 자연적으로 RH 항체가 없다. 그래서 RH 인자를 가진 혈액에 노출이 되면 이제 요게 그거죠. 엄마가 RH- 그리고 아기가 RH 플러스형의 태아를 출산하면 RH-를 가진 대상자에게 RH 플러스 혈액이 수혈한 경우, 이렇게 출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혈을 한 경우 어떻다? 항체가 형성된다. 그러면 어떠냐?
적혈구 용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설명을 안 듣고 이 부분은 사실 몇 줄 안 되잖아요. 둘, 넷, 여섯, 여덟, 10줄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했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나오면 RH의 인자에 대해서 태아적 아구증부터 시작해서 로감 주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시에도 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RH 인자 그리고 ABOC. 그래서 교차 검사는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이제 수혈을 할 때 부적합 적혈구의 수혈을 피하기 위해서 공혈자, 피를 주는 사람, 그리고 피를 받는 사람, 혈액은 혈액형 검사뿐만 아니라 교차 실험, 크로스 매칭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크로스 매칭 해서 뭐 시약 같은 거, 여기 시약 보면 시룸이라는 게 있어요. 콤즈 시룸 이런 거를 첨가해서 안에 혈액이 응고가 돼버리면 그 혈액은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차 실험까지 끝내고 이제 혈액이 이제 병동으로 온다던가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586페이지 보겠습니다. 혈액 공여자의 선정. 그래서 혈액 공여자 주는 사람이죠. 제공하는 사람, 네, 제공하는 사람, 주는 사람, 혈액을 주는 사람은 엄격하게 선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감염병 환자면 안 되겠죠. 성병, 그리고 최근에 뭐 백신을 맞았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감염, 뭐 에이즈, 뭐 심장병, 암, 천식, 발작, 출혈장애, 말라리아 환자, 감염에 노출된 적이 있는 사람, 빈혈, 고혈압, 저혈압, 뭐 저체중, 몸무게가 작아도 수혈을 못합니다. 헤모글로빈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호흡하는데도 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수술, 특정 약물 복용.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이 이제 폐 쪽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60세에 맞아야 되는 폐렴 구군 주사가 있어요. 그러면 60세 이후는 뭐 이제 무료로 제공되거나 아니면은 뭐 저렴하게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돈을 다 내고 맞았어요.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으면 그런 백신이 있으면 맞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난 뒤에 백신을 맞고 제가 헌혈을 하러 갔더니 최근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적는 난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뭐 백신을 맞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폐렴 구균 주사에 체크를 했더니 1년이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특정 약물을 복용했을 경우에는 또 바로 헌혈이 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영국에서 보면 뭐 그 광우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영국에서 3개월 이상 사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제 수혈을 못하게 돼 있어요. 헌혈을. 그래서 그걸 찾아봤더니 이제 그런 영국은 광우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살다 온 사람, 3개월 이상 살다 온 사람은 이제 헌혈을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엄격하게 선별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위한 혈액과 혈액 제제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하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혈 부작용 이 부분은 국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혈 반응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피가 깨지는 그래서 용혈성 수혈 부작용은 ABO 뿐만 아니라 RH형이 부적합한 혈액을 수혈함으로써 이 적혈구가 파괴되고 그로 인해서 키드니 심부전의 위험이 있다. 키드니 손상이나 키드니 펠리오. 그래서 레날 펠리오라고 하죠. 키드니를 레날이라고 하거든요. 키드니. 우리 콩팥을 레날이라고 해서 레날 펠리오. 심부전이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 심장 하트도 하트 펠리오. 이게 심부전. 얘는 신부전. 그래서 부전이 생기면 거의 펑션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이 있다. 그래서 심부전 콩팥이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노폐물을 걸러낼 수가 없죠. 그러면은 위험하겠죠. 온몸에서 폐혈증 이렇게 와버리니까요. 그래서 신부전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용혈 반응이 되면. 그리고 고열, 알레르기, 순환과잉, 폐혈증 이런 것들도 수용 부작용으로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수혈 전과 수혈 중에 자주 주의 깊게 대상자를 사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은 언제 제일 많이 나타난다? 수혈 시작 30분 이내에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혈했을 때 시작하고 난 뒤에 뭐 15분 간격으로 바이탈 사인 체크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처방이 나거든요. 그러면은 15분이나 10분 간격으로 바이탈 사인을 수혈하고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혈 부작용, 대상자의 증상, 간호중재 이런 것들이 16-12에 있으니까요.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표 16-11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수혈을 위한 혈액 제제가 나오는데요. 앞에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적응증에 대한 나온 거였잖아요. 여기서도 적용에 대해서 나오네요. 여기는 우리 시간도 있었잖아요. 그 온도. 그래서 1도에서 6도 대신 FFP만 영하 뭐 20도 막 영하에서 얼려서 보관하는 게 있었고 나머지는 냉장 보관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적용, 인디케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홀블러드 아까 얘기했었죠. 다 들어가 있는 거. 혈구뿐만 아니라 혈장, 우리 노란 물도 다 들어가 있는 혈장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심각한 급성출혈 외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급성출혈에 사용되고 혈액량 모든 혈액 성분을 보충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드 레드셀, 그래서 블러드셀이라고 하는 팩셀 얘기입니다. 충전 적혈구, 우리 성분이죠. 그래서 성분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적혈구는 빈혈, 수술, 느린 출혈로 인한 장애에서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 적혈구에는 왜 헤모글로빈의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운반 능력을 여기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로거스 레드셀에서 자가 적혈구는 자가라고 했는 거 보니까 자기 거거든요. 자기. 그래서 환자가 수술 4-5주 전에 자가 수혈을 위해 혈액을 체열한다. 그래서 오토로거스 레드셀, 그러니까 자가 적혈구도 있고요. 여기는 여기 하나의 한 부분이겠죠? 네. 그리고 PLT라고 하는 플레이트, 그래서 혈소판, 그래서 출혈 장애 이럴 때 쓰는 거죠. 혈소판이 이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혈소판 부족 대상자에게 혈소판 공급을 위해 사용된다. 그래서 신선한 혈소판이 좋다. 그런 거고. 그리고 FFP라고 하는 것. 우리 계속 설명드렸죠? FFP. 그래서 우리 혈장에 대한 플라즈마입니다. 응고인자를 제공한다. 응고인자가 들어있고요. 그래서 혈액형, 혈액교차 시험은 필요가 없다. 왜냐? 적혈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알부민, 단백질, 혈장 단백질 해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혈장 단백을 제공한다. 우리 단백질 알부민의 수치를 보는 거는 우리 영양 결핍 있는 경우에 3.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알부민 수치가. 그럴 경우에 우리 노인들이라든가 우리 입원해 있는 환자들 그러면 알부민 수치 보고 알부민 주세요 하면 알부민 꼬마병으로 조그만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충해서 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혈에서는 이제 이 알부민 혈장 단백을 이런 혈장 성분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여서 그렇고요. 요거는 혈액형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알부민 이제 제제가 나왔어요. 여기서는 아마 이 알부민은 혈액에 해당되는 알부민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임상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화학적으로 만든 거 있거든요. 그 만든 알부민을 이제 주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는 혈장 단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는 혈액 내에 있는 단백을 얘기하는 거고 응고인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아는 거는 전혈 그리고 팩셀 그리고 PLT 그리고 FFP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혈 부작용 나오겠죠. 다음에 587페이지입니다. 수혈 부작용.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혈 부작용. 그래서 수혈 부작용은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용혈 반응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발열 반응이 있고 세 번째 알레르기 반응 약한 거 심한 거 이렇게 두 개 나누어져 있고요. 그리고 순환과잉 그리고 폐혈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혈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증상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피가 안에서 지금 깨지는 적혈구가 깨지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럼 오한, 열, 두통, 요통, 붉거나 갈색 소변. 그래서 지금 이 소변 쪽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키드니 아까 우리 용혈 반응에 잘못되었을 때는 레날 펠리오까지 간다 했었죠. 그래서 펑션을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키드니가. 그래서 갈색이나 붉은색 소변이 일단은 보이거나 이러면 수혈을 했을 때 수혈 30분 이내에 잘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빠른 맥, 저혈압 이런 것들을 잘 봐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든 것은 1번입니다. 중단,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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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보이시죠? 중단. 바로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게 간호중재가 스탑입니다. 그리고 스탑하면은 당연히 이제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말 셀라인으로 해서 새로운 세트를 사용해야 되고 이제 의사한테 알리고 바이탈 사인하고 아이오 체크하고 아이오 섭취량과 배분 그리고 남아있는 혈액 이런 것들을 다시 검사실에 보내고 이게 첫 번째 용혈 반응에 대한 증상과 중재였고요. 이제 발열이에요. 발열이면 말 그대로 열이 나겠죠. 열. 그래서 오한, 열이 심하게 나면 열 오기 전에 시벌링, 오한은 뭐냐 하면은 뭐 칠링 사인이라고도 하고 시벌링이라고도 하거든요. CHC 시벌링 아니면은 칠링 네, 칠링이라고 하는 이런 오한이 오고 난 뒤에 열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한 그리고 따뜻하고 붉은 피부, 두통, 불안, 오심 이런 것들이 발열 반응이 나타날 때 증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중단하고 생리식염수 뭐 의사한테 알리고 그리고 해열제 주고 이런 것들을 바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은 홍조, 뭐 가려움, 뭐 두드러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벼울 때는 근데 심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단 호흡에 문제가 생겨요. 호흡에 그러면은 지금 렁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그림 그리고 체스트 다 이제 렁과 관련된 거죠. 산소 포화도 홍조. 그래서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 호흡과 관련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다른 건 똑같죠. 생리식염수 개방성 유지하고 의사에게 알리고 바이탈하고 산소 투여하고 이거는 호흡과 관련된 거니까 산소 그리고 개방성이 유지되어 있으니까 여기로 약물을 투여하고 지금 이 대학 개방성을 유지한 거는 약물을 이제 이 부작용에 대한 걸 돌리기 위해서 약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을 기다렸다가 의사 처방 나면 바로 이제 약을 줘야 되겠죠. 순환 과잉은 이제 뭐 과잉 많이 줬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빠르게 공급했을 때, 혈액을 많이 줬을 때 호흡 곤란, 저혈압, 기저호흡, 거품 소리, 경정맥 팽창, 빠른 맥, 고혈압. 일단 몸에 볼륨이 일단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는 중단하고 그리고 똑바로 앉게 하고 여기는 정맥 그거는 안 나오네요. 네, 정맥 개방성은 안 나오고 바로 앉게 하고 의사한테 알리고 이제 이뇨제, 산소 투여. 그러면은 이뇨제를 주려면 여기도 지금 뭔가가 개방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생리식염수. 그리고 폐혈증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서는 오염된 혈액의 수혈이라고 해서 피 안에 피가 균덩어리가 된 거예요. 폐혈증. sepsis라고 하거든요. sepsis. 거의 환자분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익스파이를 하시면 죽음에 이르면 거의 닥터가 그 사인으로 잘 모르면
sepsis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폐혈증으로 많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이나 모든 곳에 지금 벌써 혈액에 균 덩어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항생제를 쓸 수도 없고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수혈 부작용 중에 이런 폐혈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염된 혈액을 수혈을 했을 때 어떠냐 하면 고열, 오한, 구토, 설사, 저혈압, 핍뇨 이렇게 되면서 중단하고 개방성 유지하고 의사한테 알리고 이제 수액 항생제 이제 여기가 균이 많다고 했잖아요. 균. 그러니까 항생제가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혈액 검체를 채취해서 이제 컬처를 내야 되겠죠. 배양을 해서 균이 뭐가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남은 혈액과 수액 세트를 이제 검사실로 보낸다. 나머지는 중재는 사실은 좀 다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다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 라인을 확보하고 의사한테 알리고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약을 주고 그리고 이 반응에 따라서 발열이면 해열제를 주고 알레르기 반응이면은 뭐 처방한 알러지를 없애는 그런 약들을 줄 거고 그리고 순환 과잉에서 지금 뭐 볼륨이 많으면 이뇨제로 해서 몸에 있는 수액을 뺄 거고 볼륨을 폐혈증이면 균이니까 항생제를 넣을 거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간호중재의 원칙에서 조금씩만 내용이 더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 수혈 부작용의 5가지는 외우셔야 되겠죠. 용혈 반응, 발열 반응, 알러지 반응, 순환 과잉, 폐혈증 이렇게 5가지는 잊지 않고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도 기억하시고요. 제가 1년차 때 대학병원에 면접 봤을 때 면접 질문이 저는 이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라고. 네, 그래서 그때 대답했던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이 병원 갔을 때 어떤 질문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이런 이론적인 거는 그 전에 다 뭐 성적이라든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굳이 잘 안 볼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또 모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58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수혈을 할 때는 몇 게이지를 쓴다? 14에서 22게이지까지. 그래서 작을수록 굵은 바늘이라고 했죠. 여기는 굵은 바늘, 커질수록 얇은 바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22게이지를 쓰면 용혈 현상, 이렇게 피가 적혈구가 깨진다고 해서 이렇게 가는 바늘을 잘 안 썼는데 이제 연구 결과 우리 EBP에서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22게이지까지도 권장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적십자사와 INS에서 승인한 실무 지침에 이게 EBP잖아요. EBP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요즘엔 이렇게까지 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혈 세트, 이제 Y 세트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미국에서 지금 번역되는 책이어 갖고 Y 세트라고 하면 이렇게 수액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Y로 연결해서 점적통이 하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수혈 세트는 한 개로 거의 있어요. 이렇게 피가 있으면 이렇게 한 개로 이렇게 연결되고 점적통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가 단지 여기가 거름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거름망을 보고 수혈 세트구나. 물론 밖에도 적혀 있지만 이렇게 한 개로 적혀 있고 우리가 Y 세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3웨이로 연결을 해서 3웨이에 뭐 이렇게 약물을 준다든가. 근데 우리가 수혈하는 라인에는 약물을 주지 않거든요. 다른 거를 한 개 더 다는 거죠. 예. 다른 라인을 하나 정맥을 해서 여기가 만약에 왼쪽 팔이었다면 오른쪽 팔에다가 더 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같은 팔인데도 다른 위치에다가 이렇게 달거나 아니면 같은 팔에 노말 셀 라인을 3웨이로 이렇게 연결하거나 그래서 생리식염수는 피와 같이 줄 수 있거든요. 노말 셀 라인은. 근데 다른 약제는 피를 줄 때는 주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3웨이나 아니면은 우리 피그테일이라고 해서 돼지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Y 모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찔러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Y 세트, 여기서 얘기하는 수혈 세트는 이제 외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혈을 시작하는 동안 정맥 주입로를 확보하고 혈액이 튜브에 들어가기 전에 생리식염수로 라인을 채우는데 사용된다 해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Y 모양이죠. 그래서 여기에 생리식염수용, 혈액용
이렇게 해서 외국은 이렇게 Y세트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모양은 아니고요. 우리만 똑같은 건 요거죠. 혈액 여과기. 이 점적통 있고요. 네. 그리고 속도 조절기 챔버라고 얘기하는 속도 조절기. 챔버. 그리고 여기가 돼지 꼬리 모양 해서 Y 주사 부위. 이렇게 Y 주사 부위를 이렇게 이 Y라는 얘기를 쓰기는 하고요. 여기에서는 Y 세트. 네, 그래서 연결 부위. 이렇게 해서 Y 세트 모양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혈은 시작 4시간 이내에 완료되어야 된다. 그래서 혈액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4시간이다. 그래서 EBP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혈액 한 파인트에 한 개를 지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생리식염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약물도 혈액이나 혈액 성분에 추가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만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그 기관의 지침, 그 병원마다의 그 지침에 따르면 되고요. 새 혈액매다 새 수혈 세트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혈액이 한 파인트, 혈액은 뭐 320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400짜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400짜리를 많이 쓰거든요. 팩셀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혈액이 많이 부족할 때는 320짜리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개를 쓸 때마다 한 개의 수혈 세트 각각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혈 후에는 새로운 수혈 세트를 사용하여 수액을 정맥 투여한다. 그래서 한 개에는 새로운 한 개. 그래서 임상적 유의사항은 생리식염수의 다른 용액은 혈액 성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러 가요. 수술을 하러 OR에 가게 되면 수액을 달고 가겠죠. 그래도 조금 큰 라인을, 그래서 20게이지나 22게이지를 달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쪽에다가 달고 가요. 근데 수액을 어떤 걸 달냐 하면은 수술할 때는 생리식염수를 달고 오는 경우는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생리식염수를 달고 오고요. 그 외에는 다 하트만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플라즈마 솔루션이라고 하는 수액을 달고 와요. 이 수액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일렉트로, 그리고 일렉트로가 하는 거는 전해질이 여기다 섞여 있는 거예요. 핫솔도 그렇고 플라즈마 솔루션도 그렇고. 근데 이 전해질이 피와 만나면 용혈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혈 계획이 있으면 얘들은 달고 오면은 안 돼요. 수혈할 계획이 있으면 생리식염수만 여기에다가 달고 와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혈 계획이 있는지 큰 수술을 하는, 만약에 뭐 인공관절 수술이라든가 아니면 큰 배를 열거나, 요즘에 복막으로 복강경으로 하는데 열고 하는 수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리식염수를 달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트만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수술실에 많이 달고 가는 수액임에도 불구하고 수혈이 있을 때는 달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생리식염수 외에 다른 용액은 혈액 성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병원 가서 보면 여기 너무 기관의 방침에 따른다도 얘기도 있고요. 수액에도 뒤에 보면 다 설명서가 나와 있어요. 이 수액은 어떻게 해서 뭐 혈액과 같이 주면은 안 됩니다. 아니면은 주의점이 여기 있고 부작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일하면서 그걸 사실은 다 챙겨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년차 처음 들어갔을 때가 사실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환경이거든요. 그때는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위에 선생님들한테. 물론 그 위에 질문을 받는 선생님이 스마트하지 못하면은 그냥 성을 내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다 찾아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워낙 이제 설명서가 잘 돼 있고 인터넷에만 쳐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노트를 만들거나 이제 암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때 배웠던 게 정말 거의 간호사 20년을 하면서 계속 써먹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EBP가 바뀌면 조금 더 플러스 했는 것만 빼고는요. 그래서 그때 잘 잡아놓지 않으면 내가 2년차, 3년차 시간은 가는데 밑에 2년차는 오는데 나는 머리에 든 게 없어요. 그러면 되게 무시당하는 선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수혈 부작용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습만 남았네요. 네, 651페이지입니다. 651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네, 준비되셨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Y세트, 아까 Y세트는 설명드렸죠? 네, 이렇게 노멀 셀 라인이랑 P 같이 들어가는 이 Y 모양. 네, 이 Y세트를 이용한 수혈의 시작, 유지 및 완료해서 이것은 모면허 보조인에게 위험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이 부분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냐 하면은 정맥 주입을 하고 있다면 혈관 카테터와 수액이 수혈에 적절한지를 점검한다. 해서 지금 정맥 주입을 계속 하고 있는 ING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게이지 수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EBP에서 14에서 22 게이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게이지로 지금 맞고 있는지 보면 이 범위이며 수액은 생리식염 써야 된다. 노멀 셀 라인 계속 강조했고요. 노멀 셀 라인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거예요. 뭐 포도당, 뭐 링거액 다른 것들은 이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맥으로 주입되는 수액이 없다면 기관의 정책을 확인한다. 그래서 수혈 전에 반드시 정맥 주입이 요구되고요. 이게 라인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인이 있어야지 피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라인이 확보되어 있는지. 그래서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가져오기 전에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라인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이제 수혈을 하는 거고, 여기 혈액은행이라는 게 나왔죠. 그래서 혈액은 우리나라는 지금 혈액은행에서 가지고 오고 있고요. 실제 임상에서 우리 닥터가 오다가 나요. 전날. 그러면 전날 오더를 내기 전에 일단은 임상병리실이나 아는 간호사한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뭐 응급 상황이면은. 그러면 지금 우리 병원에 몇 개 혈액이 남아 있나요? 그러면은 딱 요즘에는 뭐 전산으로 다 뜨니까요. 뭐 A형이 뭐 5개, B형이 뭐 10개, 그리고 AB형이 뭐 3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내가 오늘 5개를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파트에서 다른 과에서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오다를 내면 그거를 혈액은행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갖고 있는 거에 플러스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루 전에 오다를 내면 괜찮은데 뭐 사고라는 게 하루 전에 이렇게 예고하고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당일날 갑자기 팔, 다리 쪽에 뭐 문제가 생겨서 암푸테이션이나 이런 것 때문에 피가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면 혈액은행에 얘기를 했을 때 없을 수가 있잖아요, 혈액이. 그러면 주변에 병원에다가 이제 행정부서에 이제 장급들이 전화를 해요. 주병원에 이런 혈액이 있냐고. 그러면 서로 해서 우리가 지금 2시간 내에 써야 된다. 그러면 그쪽 병원에서는 8시간 후에 써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그걸 하고 혈액은행에서도 가져오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사실은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런 협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는 당연히 그냥 혈액은행에서 가져와서 뭐 혈액을 준다 하는데 이 말에도 안에서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변수들에서 내가 간호사로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차 때는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그만큼 지식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얼만큼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의 한계도 분명치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수술실에서 있다가 잠시 이제 요양병원에서도 있었어요. 암요양 병원에서 한 2년 이상을 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책임의 한계. 왜냐하면 닥터가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 요양병원에는 꼭 상주를 안 해도 되는데 큰 병원들은 24시간 의사가 있잖아요. 뭐 레지던트가 있건 아니면 스태프들이 있건 다 있어서 그런 오다에 의해서 수행을 하는데 오다에 의해서 수행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RN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주는 오다가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임상에 나가시면 정말 여러 가지 를 경험하시게 될 거고 그때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많으실 텐데 그때 저는 딱 기준이 하나였어요. 환자를 위하는 것. 그리고 닥터가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아니면은 이거를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의 간호사 면허증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혈액은행에서 혈액을 가져오기 전에 수행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여기까지 나갔는데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많은 거고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할 때도 변수가 많을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도 뭐 변수가 워낙 많은 상황이니까요. 그럴 때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실행으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실행은 비정상적인 증상을 정확하게 보고하도록 교육한다. 네, 65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점족통 내에 혈액 필터가 수혈되는 혈액 성분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혈액 필터 있는 거, 거름망 있는 거 있다 했었죠. 그래서 혈궤를 결례한다. 이 거름망이 혈궤를 피덩어리를 걸러 주어야 한다. 그래서 이 한 파인트에 한 개의 세트를 사야 되는데 한 파인트에 또 세트를 그대로 이제 끼우기 귀찮다고 해서 그대로 사용해 버리면 이런 핏덩어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 파인트에는 한 개의 세트, 수혈 세트를 사용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트 내에 용액을 채운다 해서 점적통을 눌러서 필터 위에 점적통이 3분의 1 되도록 채운다 해서 우리 일반적인 수액은 보통 2분의 1 정도 채우거든요. 네, 근데 수혈할 때는 이렇게 3분의 1이 되도록 채운다. 그렇죠. 생리식염수 주입을 시작한다 해서 정맥 천자 부위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소량의 용액만을 이제 주입한다. 그래서 혈관 카테터 부적합한 용액이나 약물을 이제 씻어내는 역할을 하죠. 생리식염수 주입. 다른 플루이드는 좀 힘들다고 했었죠. 생리식염수를 외에는 두지 않는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정확한 혈액 제제를 준비한다. 그래서 의사 처방 전 수혈 신청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의사의 처방이 나면 수혈 신청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혈 신청서 양식, 혈액 제제 라벨, 검사실 요원과 함께 1차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검사실 사람과. 그래서 대상자의 성명, 고유번호, 혈액형, 그리고 RH, 좀 전에 배웠죠? ABOC, 그리고 RH, 공혈자 번호와 유효일자 등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비정상적인 것은 다시 혈액은행으로 보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는 이제 검사실과의 얘기였고요. 이제 받아왔어요. 환자한테 주기 전이에요. 주기 전 상황입니다. 보면 다른 간호사와 함께 수혈을 시작하기 전에 혈액 번호 아래의 내용을 대조한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른 간호사와 내가 2명의 간호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확인하냐 하면 일단 처방, 그리고 수혈 동의서, 그리고 대상자 확인, 그래서 팔찌에 있는 성명, 고유번호 이런 것들로 지금 확인하죠. 그리고 혈액 확인, 그래서 그 라벨 붙어있는 이 라벨이 다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혈액형 중요하죠. ABORH 용혈 반응이 일어나면 환자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었죠. 유효일자, 그리고 수혈 가능성, 그리고 이제 외양 어떤 이런 것들이 거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에부터 이제 H까지 다 2명의 간호사가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1명의 간호사가 다른 간호사에게 정보를 읽어주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면 2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앞에서 얘기했는 센트럴 라인 기억나세요? 중심 정맥 장치. 그래서 센트럴 라인 할 때도 보통 16게이지를 이렇게 할 때 보통 마취과 닥터가 많이 하기는 해요. 센트럴 라인 잡는 거는 마취과 닥터가 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이렇게 잡을 때 그냥 보통 본인들이 이렇게 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명이 가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 외국 갔던 간호사가 있어서 그러면 1명이 이렇게 말로 해주는 거예요. 프로시저를. 그러면 지금 알콜로 닦는다. 그럼 이 사람이 알콜로 닦고 그러면 카테터를 삽입한다. 뭐 30도로 각도로 삽입한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뭐 스탈렛을 뒤로 빼낸다. 하면서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면 그거 따라 계속 시행하고 그러면 사실은 에러가 없겠죠. 네, 그래서 투약 사고가 없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이제 혼자서 이제 센트럴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읽어주면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혈을 할 때, 수혈 확인을 할 때 1명이 계속 읽고 1명이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은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보가 서로 정확하지 않다면 책임 간호사와 혈액은행에 알린다. 그래서 위의 그레이드 책임 간호사한테 알리고 혈액은행에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명확하지까지 수혈을 시작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기관 방침에 따라서 두 간호사가 적절한 서식에 서명을 하고 수혈 시작 전에 혈액을 30분 이상 실온에 두어서는 안 된다 해서 혈액은 냉장 보관이었잖아요. 1에서 6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30분 이상 실온에 두면 안 되고 그 얘기는 30분 전까지는 실온에 두었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차갑거든요. 그래서 웜워기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금 미리 한 10분 전에 빼놨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가 임상에 있을 때. 근데 30분 이상은 넘어서면 안 된다는 얘기고 혈액을 병동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에 원에서 왔는 혈액을 임상병리실에서 보관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게 되어 있는데 병동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데는 음식과 같이 있다든가 뭐 이러면 계속 문을 열고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변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동 냉장고에는 보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수혈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정통은 얼마 채우라고 했었죠? 네, 감사합니다. 3분의 1 채우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공기를 배출하기 위해서 필터를 톡톡 친다. 그래서 공기방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 15분 동안 대상자를 면밀히 관찰을 하고 적혈구 수혈을 약 15분 동안 분당 1에서 2mm의 속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1분당 60초 동안에 그러니까 1mm나 2mm 정도밖에 안 들어가게 그렇게 천천히 했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빨리 해준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오한, 구역구토, 피부발진, 호흡곤란 이게 우리 수혈 부작용이었죠. 이런 것들을 주의한다 해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다. 더 심각한 경향이 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해서 후유증 중에 제일 큰 것이 레날 펠류였죠. 레날 펠류. 그리고 용혈 반응으로 해서 깨져갖고 이렇게 됐는 그 부분. 글씨가 조금 더 예쁘게 레날 펠류. 네. 그래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느껴지면 간호사에게 즉시 연락을 하도록 대상자에게 주의시킨다 해서 대상자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간호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그래서 기록을 할 때는 이제 예시가 있죠. 그래서 농축적 혈구 그래서 팩 RBC죠. 그것을 1유니트 1개 팩이죠. 20게이지 혈관 카테타를 왼쪽 전화 부위에 천자하여 주입을 시작함. 그래서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 했고 수혈중 이상 증상이 있을 때 간호사를 부르라고 알렸고 교육을 했다는 거고 콜벨을 이용하겠다고 환자가 응답했고 그리고 사인 넣었고 네,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고 그래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수혈 시작 15분 후에 활력 징후 체크. 그래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내에 1유니트예요. 그래서 한 파인트의 혈액을 수혈받는 게 거의 2시간 이내에는 이루어져야 되고요. 4시간 이상 수혈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단위를. 한 파인트 얘기입니다. 한 개의 팩을 4시간 이상 수혈해서는 안 된다. 근데 한번 들어갈 때 2개, 3개도 연달아서 주기는 해요. 근데 한 개가 4시간을 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혈을 끝냈을 때는 다른 수혈이 더 필요하면 혈액백 쪽 조절기는 잠그고 생리식염수 쪽 조절기는 개방해서 기관 방침에 따라서 혈액이 바뀔 때마다 이제 세트는 교입하고 정맥 주사가 지속된다면 생리식염수 주입선을 이제 세척을 해야 된다. 계속 피가 들어가고 있으면 굳어버리잖아요. 피에는 혈소판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씻어주고 다시 주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실게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네요. 네. 그래서 기관의 프로토콜에 따라 사용했던 물품을 버린다. 버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의료 폐기물 박스에다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 지침에 따라서 버린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리하는 게 A, B, C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수혈 기록지 위에 수혈 시간 양 적고 수혈 기록지 사본 한 분은 대상자 기록에 그리고 한 분은 비어있는 혈액백에 부착하고 혈액백은 지연된 혈액 부작용이 생길 경우 참고하기 위해서 혈액은행에 돌려보내고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요. 사실은 우리는 따로 혈액원에 돌려보내지는 않고요. 그냥
요 폐기물에다가 이렇게 버려서 다 처리했던 거 있습니다. 마지막에 장갑 벗고 손위생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수혈에 대한 술기까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중심 정맥 주사 그리고 수혈에 대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